반갑습니다. 비문학 독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태범 선생입니다. 오늘은 2018년 9월 평가원에 나왔던 주사 터널링 현미경을 소재로 한 글을 같이 보게 될 텐데요. 마지막 문제가 조금 여러분 어렵게 느껴지셨을 거예요. 표를 분석하는 요령에 대한 내용이 좀 있거든요. 그거 한번 오늘 마스터 하시기 바랍니다. 첫 단락입니다. 주사 터널링 현미경에서는 STM이라고 하는데 끝이 첨예한 금속 탐침과 바늘이에요. 도체 또는 반도체 시료 표면 간에 적당한 전압을 걸어주고 둘 간의 거리를 좁히게 됩니다. 탐침과 시료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지면 양자역학적인 터널링 효과에 의해, 그게 뭔지 모르겠으나 둘이 접촉하지 않아도 전류가 흐릅니다. 그럼 이때 탐침과 시료 표면 간의 거리가 원자 단위 크기에서 변하더라도 전류는 계속 민감하게 바뀌어요. 이 점을 이용하면 시료 표면의 높낮이를 원자 단위에서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료가 있을 거고요. 도체일 수도 있고요. 또는 경우에 따라 반도체일 수도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재료가 또 중요한 이유가 있죠. 그 다음에 끝이 첨예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아주 뾰족한 금속 탐침이 있다는 거죠. 금속 탐침이에다가 도체 반도체니까 이 둘 사이에서는 이 전압을 걸어줄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 둘 사이에 전압을 걸어주면 닿지 않더라도 매우 가까인 상태에서 이 탐침과 이 사이에 거리가 원자 단위 크기에도 변해도 전류의 크기 민감하게 달라진다. 그럼 이때 전류 크기가 있겠고 그 다음에 변하고 난 다음에 또 전류 크기가 있겠죠. 됐죠? 전류 크기가 금속 탐침이 지나가면서 전류 크기가 계속 바뀔 거라고요. 왜냐하면 이 시료의 표면이 원자 단위로 계속 바뀔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테니까. 그러면 원자 단위 크기로 적절하게 이 시료 표면의 높낮이, 이게 어느 게 더 높은지 각 지점의 높낮이를 다 측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닿지 않아도 손상을 가지 않는다는 거겠죠. 하지만 전류가 흐를 수 없는 시료의 표면 상태는 STM을 이용하여 관찰할 수가 없습니다. 즉, 전류가 전압을 걸어줬을 때 전류가 흘러야 되는데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면 그러면 전류 측정이 안 되니까 그러면 높낮이 측정이 안 되는 거겠지. 이렇게 민감한 STM도 진공기술의 뒷받침이 있었기에 널리 사용될 수 있었다. 즉, 이렇게 되려면 전압을 걸어서 전류를 측정하는 겁니다. 전류 크기 측정하는 건데 그걸 통해서 높낮이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려면 진공 상태여야 된다는 거죠. 요게 뒷받침돼야지만 이 기술이 가능하다. 정리. 진공 상태가 된 상태에서 도체나 반도체 시료와 금속 탐침의 거리를 매우 가까이 하게 되면 양자 터널링 효과, 양자역학적 터널링 효과에 의해서 이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그 전류의 크기를 측정하면 이게 시료가 높낮이가 원자 단위로만 바뀌어도 모두 민감하게 다 측정이 된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어느 쪽이 더 높은 면인지 더 낮은지 굴곡은 어떤 상태인지를 원자 단위로 아주 민감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인데 문제는 이 시료 표면 자체에 전압을 걸 수 없거나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면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진공 기술이 뒷받침되었기에 이것이 가능해졌다. 왜 그렇게 됐는가 봤더니 STM은 대체로 진공통 안에 설치되어 사용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기체 분자는 끊임없이 떠다니다가 주변과 충돌합니다. 이때 일부 기체 분자들은 관찰하려는 시료의 표면에 붙어 표면과 반응하거나 아니면 표면을 덮어버려. 그래서 시료 표면의 관찰을 방해합니다. 덮어버리면 실제 여기에 기체 분자들이 여기에 덮어버리면 원자 크기에도 민감한 STM은요.
이 실제 시료의 높낮이를 정확하게 측정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시료의 높낮이에다가 기체 분자가 더해졌으니까 원래보다 더 시료의 실제 높이보다 더 높게 측정이 돼버리잖아요. 따라서 용이한 관찰을 위해 STM을 활용한 실험에서는 관찰하려는 시료와 기체 분자의 접촉을 최대한 차단할 필요가 있어서 진공이 요구되는 것이다. 그럼 진공 기술을 쓰는 이유가 기체 분자가 시료에 달라붙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정확한 측정을 위해서 쓰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진공이란 기체 압력이 대기압보다 낮은 상태를 통칭하며 대기압이 있고 그 다음에 진공 상태가 있는데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의 상태를 진공이라고 하고요. 기체 압력이 낮을수록 진공도가 높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 잡을게요. 기체 압력이 낮을수록 진공도는 높다고 합니다. 됐어요? 다음, 진공통의 내부의 온도가 일정하고 한 종류의 기체 분자만 존재할 경우 기체 분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통 내부의 기체 압력은 단위 부피당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 수에 비례합니다. 다시 말하면 떠돌아다니는 분자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체 압력도 커지는 거죠.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의 수가 커지면 기체 압력도 커지고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 수가 작으면 기체 압력도 작겠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야 되니까요. 따라서 기체 분자들을 진공통에서 뽑아내거나 진공통 내부에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한다면 진공통 내부의 기체 압력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즉 내부 압력을 낮춘다는 건 진공도를 높인다는 얘기죠. 진공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압력을 낮추거나 아니면 기체 분자의 수를 줄이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STM을 활용하는 실험에서 어느 정도의 진공도가 요구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분자층 형성 시간의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진공통 내부에서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들이 관찰하려는 시료의 표면에 달라붙어 한 층의 막을 형성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체 분자가 떠돌아다니다가 표면에 달라붙었어. 달라붙어서 막을 형성해. 그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야. 근데 이런 시간이 있으면 안 되잖아. 단분자층 형성돼 버리면 안 되잖아. 이 시간은 시료의 표면과 충돌한 기체 분자들이 표면에 달라붙을 확률이 클수록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가 높을수록 짧다. 이 시간은 짧다. 확률이 높을수록 충돌 빈도가 높을수록 형성 시간은 짧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하나 더 추가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단분자층이 형성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얘기하는데 이거는 STM 기술 자체에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도움이 안 되냐면 뭐가 달라붙으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기껏 진공으로 만들어 놨는데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짧게 되는 경우의 수가 언제냐? 그것은 달라붙을 확률이 높을 때 높을 때 그 다음에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가 높을 때 그때는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짧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얘네들이 높으면 형성 시간이 짧다. 그럼 빨리 형성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또 나왔네요. 기체 운동론에 따르면 고정된 온도에서 기체 분자의 질량이 크거나 기체 압력이 낮을수록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길다. 지금은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긴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실험하기에 좋은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쪽에다가 좀 더 적을게요.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 기체 분자의 질량이 크거나 아니면 기체 압력이 낮을수록 낮을수록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길다. 무거우면 잘 안 움직일 테니까 막 형성 시간이 오래 걸릴 것이고요. 압력이 낮다는 건 기체 분자 수가 적다는 거니까 당연히 그것들이 막을 형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가령 질소의 경우 20도씨에서 760토르의 대기압에서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초이지만 같은 온도 20도씨에서 압력이 10의 마이너스 9토르로 낮아지면 대략 2500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질소를 예를 들어서 질소가 20도씨에서 대기압에서는 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초 걸렸다.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근데 만약에 압력을, 이게 대기압인 상태죠. 근데 만약에 압력을 낮췄다면, 압력을 10의 마이너스 9승토르로 낮췄다면은 20도씨에서 그러면 2500초 정도로 증가한다.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증가한다. 압력을 낮췄더니 증가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이런 이유로 STM에서는 시료의 관찰 가능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통상 10의 마이너스 9승토르 이하의 초고진공이 이른다. 이게 초고진공이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초고진공을 얻기 위해서 그럼 뭐 해야 되냐? 스퍼터 이온 펌프가 널리 쓰인대요. 스퍼터 이온 펌프는 진공통 내부의 기체 분자가 펌프 내부로 유입되도록 진공통과 연결하여 사용합니다. 스퍼터 이온 펌프는 영구 자석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금속 재질의 속이 뚫린 원통 모양의 양극이 있습니다. 타이타늄으로 만든 판 형태의 음극, 자석 이렇게 있습니다. 자석 때문에 생기는 자기장이, 자기장은 뭐 때문에 생깁니까? 자석 때문에 생깁니다. 원통 모양의 양극의 축 방향으로 걸려 있고, 자기장이 양극에 걸려 있고, 양극과 음극 간에는 2에서 7kV의 고전압이 걸려 있습니다. 양극과 음극 간에 걸린 고전압의 영향에 의해서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는, 요거 볼게요. 자석 있죠? 양극 있습니다. 음극 있고요. 원통 모양의 양극이고요. 금속입니다. 음극은 타이타늄으로 되어 있는 음극이고요. 자석으로 인해서 자기장이 생긴 상태입니다. 양극과 음극 사이에서 걸린 고전압의 영향으로 음극에서 뭐가 방출되냐면 전자가 방출돼요. 자기장의 영향을 받아서 복잡한 형태의 궤적을 그리며 양극으로 이동합니다. 즉 여기서 나온 얘가 복잡한 형태를 그리면서 들어가겠죠. 자기장 방향에 따라서 여기 나온 애가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음극에서 방출된 전자는 주변의 기체 분자와 충돌하여 기체 분자를 그것의 구성 요소인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시킵니다. 자, 이 얘기를 해보죠. 음극에서 전자가 나왔습니다. 이 전자가 뭐랑 충돌하게 되냐면 기체 분자와 충돌하게 되고요. 기체 분자는 거기서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충돌된 결과 이것을 구성하고 있던 양이온과 그 다음에 전자로 분리가 되죠. 그러니까 전자가 음극에서 나와서 여기 있는 기체 분자와 여기 있는 전자가 충돌해서 기체 분자를 양이온과 전자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여기서 자기장은 전자가 양극까지 이동하는 거리를 자기장이 없을 때보다 증가시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여기서 전자가 양극으로, 음극에서 나온 전자가 기체 분자랑 충돌하고 양극으로 가는데 자기장이 있을 때 더 빨리 가더라 이거예요. 자기장이 더 증가시켜 주어 전자와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를 높여줍니다. 됐죠? 자기장 때문에 충돌 빈도가 높아요. 충돌 빈도가 높아진 상태에서 그럼 여기서 보세요. 충돌 빈도가 높아지면은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기체 분자와의 충돌 빈도인데 전자랑 기체 분자가 충돌을 많이 하는 거야. 충돌 많이 하면 충돌을 여기서 많이 하게 되면 기체 분자가 계속 양이온과 전자로 계속 분리가 되겠죠. 이 과정에서 생성된 양이온은 전기력에 의해서 음극으로 당겨져 음극에 박히게 되어 이동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데 이게 1차 펌프 작용입니다. 됐습니까? 1차 펌프 작용까지 정리를 하자면 여기에서 자석에 의해서 자기장이 형성이 됐고요. 자기장이 형성된 상태에서 양극과 음극에는 고전압이 걸려 있습니다. 고전압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음극에서 전자가 나온단 말이죠. 전자가 나와서 자기장 따라가면서 기체 분자와 충돌하고 기체 분자를 양이온과 전자로 나누게 되고 그때 그 양이온들은 전부 다 양이온이기 때문에 음극에 가서 박혀버리게 돼요. 음극에 박혀버리게 돼요. 이동 불가능하게 묶어두는 겁니다. 이동 불가능하게 묶어두는데 이 전자는 이 양이온들은 다 누구 거였냐면 기체 분자 거야. 그럼 양이온을 묶어놨다는 건 기체 분자를 묶어놨다는 거고 기체 분자를 묶어놨다는 건 단분자층 형성을 막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막 형성을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실험에 좋은 거잖아요. 이게 1차 펌프고요. 또한 양이온이 음극에 충돌하면 타이타늄이 떨어져 나와 충돌 지점 주변에 들러붙게 됩니다. 자, 양이온이 음극, 여기서 충돌해서 양이온 나왔죠. 양이온이 음극에 딱 들어가면 음극에 들어가서 묶이는 동안 이 음극은 타이타늄으로 형성되어 있다고 해서요. 가서 양이온이 박히는 순간 타이타늄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타이타늄이 튀어나와가지고 주변에 들러붙어요. 이렇게 들러붙은 타이타늄은 높은 화학 반응성 때문에 여러 기체 분자와 쉽게 반응하여 떠돌아다니던 다른 기체 분자를 흡착합니다. 됐어요? 자, 정리합니다. 자, 여기서 나온 전자가 음극에서 나온 전자가 양극으로 가는 도중에 기체 분자들 다 충돌해서 둘로 나눠. 그럼 양이온인 애들은 얘는 또 어디로 갑니까? 음극으로 가게 돼요. 근데 음극에 가서 박혀서 일단 한번 묶여. 음극에 묶이는 순간 음극에서는 또 뭐가 나와? 타이타늄이라는 게 나와. 타이타늄이 나와가지고 또 뭐예요? 기체 분자를 다 흡착해. 이게 두 번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를 결과는 줄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걸 2차 펌프 작용이라고 합니다. 이렇듯 1, 2차 펌프 작용을 통해서 스퍼터 이온 펌프는 초고진공 상태를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 수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됐어요? 기체 분자 수를 줄인다는 것은 결국은 분자 수를 줄인다는 건 압력을 낮춘다는 거고 압력을 낮춘다는 건 진공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압력을 낮춘다는 건 진공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분자 수를 줄인다는 건 압력을 낮추는 거고 압력을 낮추는 건 진공 상태가 되는 거죠. 그게 초고진공이라고요. 자,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1번. 대기압보다 진공도가 낮은 상태가 진공이다. 말이 안 돼요. 대기압보다 뭐가 낮은 상태? 압력이 낮은 상태가 진공이다 라고 했습니다. 압력이에요. 2번. 스퍼터 이온 펌프는 초고진공을 만드는 역할을 한다. 그렇겠죠. 스퍼터 이온 펌프가 1차 펌프 작용과 2차 펌프 작용으로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들을 다 묶어놓는 역할을 하잖아요. 따라서 초고진공 만드는 역할 맞습니다. 3번.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짧으면 빨리 막이 생겨버려요. 빨리 시료 표면에 막이 생겨버리니까 이것이 STM 하기에 아주 안 좋은 상황인 거죠. 막이 형성되는 시간이 오래 걸려야 돼요. 그래야지 그 사이에 빨리 실험하죠. STM을 이용한 관찰이 용이하다. 어려워져요. 형성 시간이 짧으면 STM으로 관찰이 어려워져요. 막이 형성돼 버렸기 때문에 시료의 실제 높낮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4번. 일정한 온도와 부피의 진공통 안에서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 수는 기체 압력에 반비례한다. 떠돌아다니는 기체 수는 기체 압력에 비례합니다. 얘가 줄면 얘도 줄고 얘가 늘면 얘도 늘어요. 그래서 반비례가 아니라 비례입니다. 5번.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시료 표면과 충돌한 기체 분자들이 표면에 달라붙을 확률과 무관하게 결정된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확률과 관련 있습니다.
확률이 높으면 시간은 짧아집니다. 달라붙기 시작하면 이거 안 좋은 거라고요. 그렇죠? 무관하게 아니라 연관되어 결정되는 겁니다. 그 다음 기억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하는데 기억은 STM 얘기하는 겁니다. 주사 터널 현미경 얘기하는 거예요. 자, 1번 시료 표면의 높낮이를 원자 단위까지 측정할 수 있죠. 그치? 원자 단위까지 아주 민감하게 전류 측정이 된다고 했어요. 2번 시료의 전기 전도 여부에 관계 있죠. 도체나 반도체여야 되고요. 시료가. 그리고 탐침은 금속이어야 되죠. 그래야 전압 걸 수 있으니까. 전도 여부 관계 있습니다. 시료의 관찰 가능 시간을 늘리려면 즉 단분자층 형성 시간을 늘리려면 진공통 안의 기체 압력을 낮춰야 된다. 단분자층 형성 시간을 길게 하려면 됐죠? 여기 있죠? 단분자층 형성 시간을 길게 하려면 기체 압력을 낮춰야 된다. 됐어요? 이게 정답이죠. 4번 시료 표면의 관찰을 위해서는 시료 표면의 기체의 단분자층 형성이 필요하다. 단분자층이 형성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은 실험을 할 수가 관찰을 할 수가 없다고요. 양자역학적 터널링 효과를 이용하여 탐침을 시료 표면에 접촉하면 안 된다고요. 접촉을 안 한 상태에서 그 사이에 흐르는 양자역학적 터널링 효과에 의해서 생기는 그 전류를 측정해서 원자 단위의 변화도 민감하게 측정해내는 거예요. 따라서 접촉시키지 않아야 됩니다. 접촉시키면 계속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그 높낮이 측정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다음에 니은은 스퍼터 이온 펌프입니다. 스퍼터 이온 펌프에는 음극이라는 게 있었죠. 그 음극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1번 고전압과 전자의 상호작용으로 자기장을 만든다 했는데 자기장 만드는 건 자석이라고 했어요. 자기장 처음 얘기 나올 때 자석 때문에 영구 자석 때문에 자기장이 형성됐다. 그래서 음극에서 나온 전자가 양극으로 가게 된다. 자기장을 따라서 이런 얘기 했습니다. 따라서 고전압과 전자의 상호작용으로 자기장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자석 때문에 자석으로 자기장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요게 잘못된 거예요. 2번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를 흡착하는 물질이 뭡니까? 타이타늄이죠. 2차 펌프 작용에서 나오는 그래서 음극에서 나온다고 했고 3번 기체 분자에서 분리된 양이온이 결국 어디로 가요? 전기력에 의해서 음극으로 가게 되잖아요. 음극에 가서 박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고 4번 전자와 기체 분자의 충돌로 만들어진 양이온을 음극에다 갖다 박혀서 음극에서 고정시켜 버리잖아요. 5번 기체 분자를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시키는 기체 분자를 양이온과 전자로 분리시키는 전자를 방출하는 게 음극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 확실하네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인데요. STM을 사용하여 규소입니다. 규소의 표면을 관찰하는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동일한 사양의 STM이 설치된 동일한 부피의 진공통 A부터 E가 있습니다. 조건이 같다 이거예요. 각 진공통 내부에 있는 기체 분자의 정보는 다음 표와 같고 진공통 A입니다. A만 전해준 거예요. A 안의 기체 압력은 10의 마이너스 9토르. 그렇죠? A만 10의 마이너스 9토르. 기체 압력입니다. A만 10의 마이너스 9토르입니다. 하고 모든 진공통 내부의 온도는 20도씨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A는 10의 마이너스 9토르고 그 다음에 온도는 20도씨 이렇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요거 하나만 준 거예요. 그 다음 확률은 종류와 상관없이 일정하며 그러니까 확률은 변수가 될 수가 없으며 제시되지 않은 모든 조건은 각 진공통에서 동일하다. N은 일정한 자연수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진공통이 A부터 E까지 있는데 일단 A만 줬고요. A 같은 경우에 이제 10의 마이너스 9승 토르의 압력을 갖고 있고 전부 다 20도씨니까 온도는 같은 상태입니다. 1번 A 내부에서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대략 2500초이겠군이라고 했는데요. 요거 나왔잖아요. 질소가 20도씨에서
10의 마이너스 9승토루에서는 2500초라고 하는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보니까 질소죠. 질소 20도씨 압력은 10의 마이너스 9승. 20도씨 압력은 10의 마이너스 9승. 초고진공. 그럼 그 상태에서는 2500초가 걸려야 되겠죠. 따라서 1번은 적절하다. 2번 B 내부의 기체 압력은 10의 마이너스 9승토루보다 낮겠군이라고 했는데 B를 보니까 질량 같고요. 기체 분자수가 달라요. 자 보면 기체 분자수,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수가 4n이 A고요. 그 다음에 2n입니다. 그래서 그럼 분자수가 얘가 더 적어요. 됐죠? 더 적습니다. 얘가 더 적은 상태이고요. 얘가 압력이 이 정도라면 얘가 더 적죠. 그러면 우리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기체 압력이 적다는 건 단위 면적에 떠돌아다니는 기체 분자수가 적다는 거잖아요. 그 기체 분자수가 적다는 건 압력도 적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10의 마이너스 9토루 이하의 압력을 가지고 있겠죠. 따라서 2번 B 내부의 기체 압력은 A의 10의 마이너스 9승토루보다 더 낮겠죠. 됐습니까? 왜냐하면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수랑 기체 압력은 비례하니까. 얘가 더 많으니까 압력이 더 높은 거고 얘가 더 적으니까 압력이 낮은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 3번. C 내부의 진공도는 B 내부의 진공도보다 낮겠군이라고 했어요. 그럼 B하고 C를 구별해야 되는데 B하고 C는 종류 같고요. 질량 같습니다. 뭐만 달라요?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수만 달라요. 단위 부피당 기체 분자수가 다른 상태에서 뭘 물어봤냐면 진공도를 물어본 거야. 그러면 진공도는 단위 부피당 돌아다니는 기체 분자수에서 반비례 관계니까 B는 기체 분자수가 B하고 C가 있으면 B가 2n이고 C가 7n이에요. 그럼 분자수는 당연히 얘가 더 많단 말이야. 그치? 근데 반비례 관계니까 진공도는 얘가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C의 진공도는 B의 진공도보다 더 낮아야죠. B의 진공도는 C의 진공도보다 더 낮아야죠. 됐죠? 네. 그래서 3번도 적절하고요. 4번 들어갑니다. D 내부에서의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A의 경우보다 길겠군. 즉 D와 A를 비교해라 라는 거고 단분자층 형성 시간은 D가 길겠니? A가 길겠니? 이걸 물어봅니다. 자, A하고 D를 보면은요. 질소 28, 산소 30입니다. 일단 종류 다르고요. 얘 4N이고 얘 N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다시 말하면 지금 질량을 놓고 보면은 질량은 A가 하고 D 중에서 A는 28, D는 30이니까 D가 더 큽니다. 질량은. 그 다음에 기체 분자수가 4N, N이기 때문에 기체 분자수를 보자면 기체 압력과 비례하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기체 분자수는 기체 압력과 비례하잖아요. 그럼 기체 압력과 같이 놓고 본다면 기체 압력은 얘는 4N이고요. 얘는 4N이고 얘는 N이기 때문에 얘가 크게 더 크죠. 그래서 A가 압력은 D보다 더 큽니다. 질량과 압력을 얘기한 이유는 단분자층 형성 시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단분자층 형성 시간을 물어봤으니까요. 자, 보면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긴 경우에는 질량이 크고 압력은 낮아야 돼요. 질량은 크고 압력은 낮아야 돼요. 그러면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긴 거죠. 그럼 D잖아요. 따라서 D는 A보다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길겠죠. 됐습니까? 정답은 그럼 5번이 될 텐데 5번이 왜 정답이냐면요. 이 내부 시료 표면에 대한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는 D의 경우보다 높겠군이라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E하고 D를 놓고 봤을 때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예요. 단위 면적당 기체 분자의 충돌 빈도는 누가 더 높겠니? D가 높겠니? E가 높겠니? 이런 얘기인데요. D하고 E를 놓고 보시면
산소는 32, 이산화탄소는 44. 근데 둘 다 질량은 같아. 기체 분자수는 같아. 그럼 D하고 E는 기체 분자수가 같은 상태에서 질량이 다른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건 충돌 빈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급했던 것 중에서 충돌 빈도를 얘기했던 건 요거예요. 요거고요. 그 다음에 확률은 동일하다고 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고요. 됐죠? 그럼 충돌 빈도를 알고 싶으면 뭘 알아야 돼요? 단분자층 형성 시간을 알면 될 거예요. 그러면 D하고 E를 놓고 봤을 때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누가 더 긴지 짧은지 판단하면 됩니다. 그걸 알면 충돌 빈도가 어떻게 되는지 역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질량이 누가 더 크냐면 질량은 둘 다 기체 분자수는 같으니까 질량은 E가 더 커요. 질량은 E가 더 큽니다. 그러면 질량이 크면 단분자층 형성 시간이 길다고 했죠. 그러면 얘가 단분자층 형성 시간도 얘가 더 길 거예요. 그러니까 질량도 많고 얘가 더 길 거예요. 됐죠? 자, 그렇다면 충돌 빈도는 형성 시간과 역으로 가는 거니까 얘가 줄어들면 얘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늘면 얘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충돌 빈도는 그 역이 되는 거죠. 그럼 D의 충돌 빈도와 E의 충돌 빈도를 보면 E는 D보다 작을 겁니다. E는 D보다 작을 겁니다. 낮을 겁니다. 됐죠? 그래서 5번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결과적으로 이 표를 볼 때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볼 때 이제 질량이 같은 케이스와 질량이 다른 케이스, 그 다음에 기체 분자수가 같은 경우와 다른 경우들, 그 다음에 기체 종류가 같을 때와 다를 때 요걸 놓고 두 개씩 짝지어서 물어보는 선지 구성이고 그런 구성에서 다른 건 다 같은데 변수 하나 달라서 결과값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 달라진 결과값을 찾아내는 과정, 그거를 우리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선지 이렇게 나오면 뭘 원하는지, 뭐보다 뭐가 어떤지, 그래서 비교 대상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비교 대상이 무엇이고 무엇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지, 그래서 결과값이 어떤 것인지를 찾아가는 그 추론 능력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 접하시는 분은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거 다시 풀려고 하면 또 못 풀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요. 내가 이 찾아가는 연습 자체가 나의 형성되는 사고력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큰 무기 아이템이 되니까요. 예,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한 2번, 3번, 4번 다시 한번 보시는 한이 있더라도 반복 학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좀 익숙해지셔야지 다음번에 우리가 좀 더 수월하게, 좀 더 고난도의 지문들을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마지막 문제 좀 신경 써서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정말 큰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